6일 지방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사전투표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는 인용 보도도 할 수 없고 공표도 안 됩니다. 흔히 말하는 깜깜이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과 함께 판세 추이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전투표율은 조금 그전보다 높다고 하는데 네. 대선에 이어진 지선, 1년 정도 시간을 떨어뜨린 그런 지선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지선은 좀 50%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대선, 총선, 지선 3개 선거가 있다면 지선이 아무래도 이제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좀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이는 선거고요. 그리고 저도 오기 전에 지금 사전 투표를 하고 왔는데 그냥 바로 들어가서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투표율이 좀 낮아지긴 할 건데 그래도 지금 그 추세선을 보면은 지난 지방선거보다 한 1%? 그 정도 좀 높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난 지방선거가 대충 한 60% 정도 되니까 한 60일, 네, 제가 볼 때는 60 넘을까요? 근데? 60은 안 넘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그 빠져 있는 만큼 그 부동층으로 나와 있는 민주당 지지층이 투표를 할 것인지 이게 조금 지금 변수로 보이는데 투표를 많이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조금 더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50% 후반 정도 저희가 좀 예측을 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런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좀 덜 얘기하긴 하는데 투표율이 높을수록 어느 당이 유리하고 낮을수록 어느 당에 유리하다. 요즘은 그렇게는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지방선거다 보니까 특히 이제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낮은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투표율이 높아지면은 그쪽에서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의 후보들이 조금 더 유리해지지 않을까. 이런 좀 전망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사실상 이제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가 지금부터 예측을 좀 해보겠는데 먼저 경기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 후보의 지지율 추이를 살펴보시면요. 저희 OBS가 의뢰한 조사들 4월 말에는 46.8 김동연 후보, 김은혜 39.4 그리고 5월 말에는 한 달 정도 지나서 김동연 44.8, 김은혜 40.6 다른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에 비해서 경기도지사 후보의 지지율 추이 일단 저희는 김동연 후보가 유리한 측면은 좀 나오긴 했지만 거의 초접전이더라고요. 김은혜 후보가 앞서가는 조사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양당이 사활을 걸고 있는 지역이 그 경기도 지역이고 특히 이제 김은혜 후보가 윤심을 얻고서 차출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경기도지사 선거와 관련한 그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추세선을 보는 게 중요하다. 워낙 이제 조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추세선의 흐름이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도층의 표심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추세선의 흐름에서 보면은 초반에는 김동연 후보가 앞서 나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김은혜 후보가 다시 또 그러니까는 앞서 나가다가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조사 결과들을 보면은 다시 김동연 후보가 조금 격차를 벌리는 그런 추세선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중도 표심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 지금처럼 양강구도가 확실하게 이제 초접전을 벌이는 상황에서는 확장성의 영역인 중도 표심 누가 가져가느냐가 중요한데 최근 그 조사 결과들 좀 분석을 해보니까 중도 표심이 김동연 후보 쪽이 조금 앞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감 선거와의 연계 부분인데요. 특히 이 교육감 선거와의 연계 에서 그 공약들, 교육감 후보들이 내고 있는 공약의 내용이 30대, 40대 주부층의 표심을 지금 많이 좀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나 전국 전체적으로 볼 때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이 실제 이제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조금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보면 소장님께서는 이제 하나의 여론조사만 보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추세도 다 보시고 그렇습니다. 여러 여론조사를 다 합쳐서 추세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고 나니까 뭐 추세도 그렇고 중도층 표심도 그렇고 김동연 후보에게 좋은 지금까지 분위기는 약간 더 좋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될까요? 예, 그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오차범위 이내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 격차가 조금 벌어지는 패턴이 지금 나타났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어쨌든 앞으로 한 4월 정도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선거 결과는 당일날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엔 인천시장 선거의 민심 추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춘 후보가 4월 말에는요, 41.5, 그리고
올라가면서 5월 말에는 46.1. 이 부분이 좀 바뀌었네요. 보니까 네. 유정복 후보가 41.5에서 5월 말에는 46.1. 그리고 그렇습니다. 박남춘 후보가 36.3에서 잠깐 낮아졌다가 37.2로 다시 격차를 좀 좁힌 편이고요. 네. 정의당의 이정미 후보 추세를 보면 제 판단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지율이 조금씩 빠지고 있는 게 눈에 좀 들어오고 이 부분도 좀 분석해 주십시오. 네, 지금 중앙일보와 갤럽의 조사를 추세선으로 지금 보고 계신데요. 예. 여기가 이제 인천 같은 경우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삼강구도입니다. 양강구도가 아니고 삼강구도인데 삼강구도 속에서 지금 이제 투표율이 가까워질수록 정의당의 이정미 후보 그러니까 지지율이 좀 하락을 하면서 그게 지금 박남춘 후보 쪽으로 좀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인천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나옴으로써 어떤 지지의 중심축이 만들어졌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지지의 중심축이 만들어진 만큼 그것이 민주당 후보 지지층의 결집을 이뤄내고 있는지 지금 저 추세선으로 보면은 결집이 좀 이루어지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크로스 할 것인지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것인지는 지금 남은 기간 안에서 저것이 일어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에는 조금 격차가 있는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어저께 나왔던 그 방송 3사 여기가 이제 출구 조사를 하는데 방송 3사에서 자체 조사한 그 기준을 보면은 인천을 보통은 지금 경합 약간 열세로 보고 있었는데 경합 지역으로 분류를 다시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인천 지역도 실제 투표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지지층이 결집하고 그 지지층이 다 나올지는 지켜볼 문제고요. 서울시장 선거로 이번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시장 후보는 오세훈 후보의 우세 지역이라는 관측이 좀 다분하고 있는데 지지율 추이를 좀 지켜보죠. 헤럴드 경제가 한사연이라고 부르는 KSOI와 함께 계속해서 추이를 비교해봤는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49.2에서 선거 중후반으로 가면서 53.7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송영길 후보는 38.3에서 38.9 횡보하는 측면으로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정의당 권수정 후보는 지지율이 조금씩 빠져가고 있고 막판으로 갈수록 확실히 부동층이 줄어드는 추세. 어떻게 분석하면 될까요? 지금 이제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 그 추세선하고 옆에 나와 있는 그 후보가 약간 그러니까 1번 후보가 지금 민주당 후보예요. 야당 후보인데 의석수가 많다 보니까 1번이거든요. 그래서 추세선을 지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예. 어쨌든 저 빨간 추세선이 오세훈 후보의 추세선이고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그 송영길 후보가 출마를 할 때부터 왜 서울에 출마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명분의 논리에 대한 그 이슈가 되게 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초반에 그런 논란이 있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후보로 나왔을 때도 그 격차가 벌어지는 거를 좀 반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지금 현재로는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하지만 그 투표율이 다가옴에 따라서 추세선이 좀 이제 따라잡는 그런 이제 결집의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은 저기는 좀 격차가 좀 크다. 그런데 과거의 경우를 보면은 오세훈 후보가 저렇게 앞서 나가다가도 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판세가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안정화된 판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이 잘 분석해 주셨고 잘 수정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지자체장 선거가 주목되는 국회의원과 함께 치러지고 있죠.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함께 치러지고 있는데요. 개항을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조사 기간, 서로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이번에는 좀 준비를 했는데요. 한쪽은 이제 KBS가 했고 한국 리서치가 조사를 직접 했고요. 한쪽은 JTBC, 글로벌 리서치가 직접 조사를 했는데 왼쪽을 보시면 이재명 후보가 42.5, 오차 범위 아주 접전입니다. 42.7. 그렇습니다. 거의 붙어 있다고 보는데 윤영선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 살짝 앞서가고 있는 거고요. 네. 반대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44.8, 윤영선 후보 42.2. 오차 범위 아니긴 하지만 역시 이쪽은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고 있네요. 네. 최근에 여론조사 초반에 제가 좀 기억이 나는데 그때 9.9% 정도 차이 나는 여론조사 기간도 있었는데 네. 지금은 많이 줄었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처음에 그 계양을 지역은 민주당의 텃밭 지역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대권 후보였던 그 이재명 후보가 나오면 가볍게 이길 것이다라고 전망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조사가 생각 외로 두 후보 간 격차가 크지 않은 걸로 나와서 이 지역이 이제 그 다음에 양쪽 당에서 화력을 다 집중을 하기 시작을 했고 여론조사가 계속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첫 조사가 그렇게 격차가 크지
않은 걸로 나오다 보니까 여론조사가 다시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면서 계속 그 격차가 좁혀지는 그런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에 나온 흐름은 이제 거의 지금 3% 이내, 가장 최근 거는 0.2%포인트 격차를 보이는 것까지 나오고 있어서 정말 이 지역이야말로 투표함을 열어야지 누가 이길지를 알 수 있는 지역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이재명 후보가 계양을에 출마하는 것과 관련해서 서울시장과 마찬가지로 그 명분에 대한 이 당내에서의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과연 여기서 격차를 얼마나 벌릴 것이냐 이게 지금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적합도 조사는 오차 범위 이내로 나타나고 있지만 당선 가능성이라는 문항으로 또 조사된 거를 보면은 예.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높은 자료들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가 결론적으로는 좀 그러니까 승리를 선점하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오차 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가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기더라도 어느 정도 득표 차로 이기는 그렇죠.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보통은 이제 저희가 저 정도 그 민주당의 텃밭인 지역에서 대선 후보가 나올 때는 한 6대3 정도 비율로 나와야 된다. 더블 스코어 차 이상은 벌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은 지금 나온 조사가 전혀 그런 결과들이 나온 게 없어서 그렇지만 지금 이제 민주당의 지지층이 그래도 이재명 후보를 좀 더 격차를 벌려서 이기게 해야 되겠다, 좀 지켜야 되겠다 이런 표심이 작동을 하게 된다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사실 이재명 후보가 바랐던 정도의 여론조사는 아마 분당갑의 여론조사 그렇죠. 결과일 것 같은데요. 네. 여론조사 전문가 입장에서 분당갑의 여론조사 어떻게 보십니까? 분당갑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안철수 후보가 일단 연고가 있었다는 점을 처음부터 강조를 했거든요. 자기가 세운 그 회사 알랩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걸 처음부터 강조를 해서 연고성을 가지고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총리로 갈 것이다라고 많이 그 당 지지층 내에서 보고 있었는데 그거를 가지를 않고 지역에 출마하는 걸 선택을 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출마의 명분 자체가 상당히 좀 깔끔했었다. 그리고 그 분당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그럼 한번 대선 후보를 키워보자 이런 표심도 작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흐름 정도 이제 6대3 거의 더블 스코어 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이제 안정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 접전을 벌이는 것도 보셨고 여론조사 결과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선거 결과에 대해서 특히 광역단체장 위주로 본다면 국민의힘 쪽으로 조금 더 기분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 특히 뭐 김경 원내대표 같은 경우 뭐 최소한 9곳 그 이상도 바라보고 있대. 민주당은 한 잘 되면 7곳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선거 구도 자체가 일단은 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이제 대통령을 수행을 하는 그 과정에서 치러지고 있고 또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전반적인 허니문 기간 안에서 지금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야당이 된 민주당에게는 구도 자체가 불리한 구도다. 그렇지만 이제 그 현직 프리미엄이라는 걸 갖고 인물 경쟁력 차원에서 지금 이제 계속 그 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각 당의 그 자기네 당의 이제 전망치를 비교해 보면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최적 9석에서 최대 12석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고요. 민주당은 6석에서 7석 정도. 조금 더 욕심을 내면 8석까지인데 7, 8석만 가져오면 선방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말씀드린 방송 3사, 지금 출구조사를 진행하는 방송 3사 조사 결과에 의하면 민주당은 한 4석 정도를 안정권으로 분류를 했고요. 그 국민의힘은 9석을 안정권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합지역으로 분류되는 이 4개 지역, 인천, 그다음에 충남, 그리고 인천하고 경기 이런 지역들이 과연 이제 어느 당이 가져갈 것인가 이게 결국 최종 판세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네,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모여가지고 여러 이런저런 얘기하실 거잖아요. 네. 전국 판세에 대한 지금까지 전국 판세 어떻게 좀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국민의힘이 9석 이상은 가져갈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 2018년 지방선거가 워낙 그 민주당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선거 결과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허니문 기간 안에 선거이기 때문에 최소 9석은 가져갈 건데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인천 지역이나 그다음에 경기 지역, 충남 지역, 대전 지역 이 4군데에서 이 국민의힘 쪽의 후보들이 인물 경쟁력이 약간 좀 현직
보다는 떨어진다. 특히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현직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윤심을 탔는데도 불구하고 당 지지율을 후보 지지율이 넘어가지 못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그래서 이 4개 지역의 승부가 결국 최종 가를 건데 저희는 일단 한 두 개 나눠서 본다고 하더라도 예. 민주당이 조금 선방을 지키는 그래서 저는 한 11대 6 정도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좀 앞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기초단체장은 지금 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기초단체장은 국민의힘이 좀 많이 앞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4개 지역을 열심히 보면 된다고 하셨는데 네, 충남, 그렇습니다. 대전 그리고 인천하고 경기. 인천, 경기. 예, 인천 지역은 사실은 이제 저희는 약간 박빙 열세로 분류를 했는데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는 경합지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어서 격차는 좀 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하면 격차는 나고 있지만 상당히 이번 선거에서 관전 포인트가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충남, 경기, 충남, 대전, 인천, 경기 그렇습니다. 4군데. 네. 그리고 최근에 여론조사에 대한 얘기, 지금 이제 예전에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여론조사가 믿을 수 있느냐, 이번에 반대로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긴 하는데, 근데 유권자 입장에서도 지난 대선도 사실은 크게 차이가 날 거다. 근데 네. 그렇지 않았고, 그렇습니다. 지난 총선도 사실은 틀렸잖아요. 예. 그런데 그 대선에서 상당히 지금 정확도를 높이 맞췄거든요. 이 출구조사가. 그래서 이제 원래 그 선거 중에서 가장 맞추기 어려운 선거가 지방선거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가상번호, 즉 핸드폰 번호를 사용해서 이제 출구조사를 진행을 하는데 대선은 굉장히 정확도를 높였는데 이 지방선거는 지금 출구조사 하는 회사들도 상당히 이제 좀 떨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여론조사를 너무 의지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이제 지금 당에서도 여론조사 서로 이제 유리하게 나오면은 믿지만 불리하게 나오면 믿지 않는다는 거를 계속 바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지지층 결집을 위한 어떤 정치성 멘트다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여론조사가 틀렸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틀린 건 아니고 오차가 좀 있었다. 그렇죠. 오차가 좀 있었어요. 컸다고. 그렇죠. 또, 예. 예. 신뢰도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에서 좀 데이터들을 쌓고 있고 표본 수집하는 방식도 있을 텐데 좀 방식을 좀 달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정확도를 대선은 그래도 상당히 정확도를 높였는데 지선 총선은 굉장히 지금 사실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한번 학계에서도 이걸 좀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특히 지방선거에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지금 지방선거는 대개 500샘플에서 800샘플로 진행을 하는데 샘플 수가 좀 적습니다. 선관위는 지금 1000샘플을 권유를 하지만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이거를 지금 500에서 800으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차가 좀 더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좀 선거 여론조사 공영제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여론조사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